네, 안녕하세요. 자, 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교재 125페이지 신의 성실의 원칙 거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125페이지의 조세 차별주의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125페이지의 하단 조세 차별주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조세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시키거나 과중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의의가 되고요. 이렇게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7페이지에 그럼 이런 조세 차별을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여기에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세법 전반적인 거를 법인세법이나 아니면 소득세법 아니면 부가세법 법서부를 좀 공부를 하고 이거를 보면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법서부를 공부하기 전에 이 내용부터 보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한 개념들 정도만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조세 차별주의 방법 양가로 1번 비과세. 비과세라는 거는 조세 정책 목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전부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하지 않겠다. 비과세, 아닐비,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두 번째 줄에 공익신탁, 신탁재산에 생기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또 비과세로 한다. 뭐 그런 게 예가 있고요. 간단 예를 들면은 공익목적 출연재산. 이걸 쓰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일단 말이 일단 좀 어려워. 말이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자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를 구성을 해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을 한다. 이걸 갖다가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 그죠? 사단이라고 하고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돈을 또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어떤 단체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재단이라고 해요. 재단. 그죠? 재단. 여기 이렇게 있죠? 일단 이걸 먼저 구별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 이거는 금원, 돈, 금원이나 재산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가 돼요. 재단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익 목적이라는 게 뭐냐? 공익. 딱 보면 이제 뭐 느낌이 와요. 한국말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종교, 자선, 학술, 예술 등등등등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걸 갖다 공익이라고 합니다. 공익. 공공의 이익이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하고요. 그럼 일단 출연이 뭐냐? 출연도 이게 이제 민법상 용어인데 이렇게 어떤 반대급부 없이 그냥 내가 상대방한테 재산을 아니면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놓는다. 기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하여튼간 좀 이렇게 내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나 이런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이렇게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는 거예요. 비과세. 이렇게 되면은
상속세나 또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는 안일 비자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뭐 교회, 사찰, 성당 그런 데를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교회에다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이제 출연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남겼다. 상속 재산이 100억이다. 뭐 집, 그다음에 현찰, 그다음에 뭐 주식, 뭐 채권 등등등 해서 100억이 있다. 그럼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밑에 이제 상속인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인들. 뭐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없으면은 뭐 직계 존속, 뭐 형제자매 뭐 다 이렇게 위법상 정해진 순서대로 상속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상속인들마저 다 없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나라,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때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흔하진 않고요. 어찌됐건 상속이 발생을 하면은 어떤 상속인이 있을 거고요. 요 100억이란 재산이 이 사람한테 가요. 그죠? 어떻게 가요? 이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죠. 무상으로. 공짜로 이전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가 된다?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상속세가. 부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액에 대해서 상속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경우. 근데 이게 요 공익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돌아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거를 상속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100억이라는 전 재산을 유언을 남겨요. 나는 이거를 어느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애들한테 주고 싶다. 학교 재단에다가 학교 법인에다가 이렇게 출연을 해요. 이렇게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부에 무상 이전이긴 하지만은 좋은 일 위해서 썼죠. 좋은 일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을 더 사회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세 정책 목적상 이렇게 상속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상속세는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서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개인한테 가면 이분이 만약 돌아가셔서 뭐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주면 개인한테 사인이 사인한테 간 거기 때문에 부의 무상 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냥 상속세가 과세되는 게 맞지만 받는 이쪽 입장이 이런 경우다 라고 하면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목적이 들어간 겁니다. 조세 차별 중에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특례 세율의 적용. 첫 번째 줄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세율을 차별 적용을 한다. 차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비상장 일반 기업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몇 프로? 20%로 하는데 중소기업은 10%로 합니다. 10%. 그 다음에 최저한세는 일반 법인은 17%인데 중소기업은 7%.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보다 좀 이렇게 큰 기업보다 작은 중소기업을 아무래도 우대를 하겠죠. 저거 다 조세 정책적인 목적이고요. 그런 중소기업이 더 이제 활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 쪽에서 이렇게 어떤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일반 세율보다 3배를 중과세한다. 이게 뭐냐면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죠. 그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력이 집중이 돼 있어요. 상당 부분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인적, 물적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몰려들려고 해요. 그럼 여기가 너무 과밀해지죠. 과밀해져요. 복잡해져요.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너무 이쪽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지역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들어오면 이게 들어오는 걸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일반 취득세율의 3배를 중과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과세 억제 권역을 과세 억제 권역이라 표현을 하는데 억제 권역을 법에 지정을 하고요. 바깥에서 과세 억제 권역으로 들어와서 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난가로 3번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거기 산식 보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표분의 감면 대상 소득, 그 다음에 감면율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보면은 산출세액의 과표, 감면 대상 소득, 그 다음에 퍼센티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법에 정의가 돼 있어요. 조그맣다고 해서 다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어떤 업종에 한해서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나열돼 있습니다. 나열. 열고주입니다. 열고주. 이러한 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이제 흔히 보는 음식점들 있잖아요. 음식점들은 뭐 대형 음식점, 뭐 프랜차이즈나 뭐 그런 대형 음식점 말고 주변에 무슨 분식점이나 짜장면집 그런 데들 쉽게 우리 눈에도 띄어요. 근데 이게 조그맣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다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쪽 법에 나열된 거에 보면은 음식점업은 중소기업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그게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소기업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중간, 그다음에 아주 작은 그런 기업이에요. 소기업은 이런 기업들 중에서 어떤 매출액이 업종별로 뭐 얼마 이하면은 소기업을 한다는 게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이 감면율을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뭐 10%, 20%, 30% 이렇게 이제 차등을 돼요. 차등을 지역별로, 그 다음에 업종별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8페이지 세액 감면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세액공제. 세액공제라는 건요, 세금이 이렇게 산출돼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쭉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하면은 세금이 나오거든요. 세금 곱하면 세금이 나와요. 그럼 이 세금에서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봤던 게 여기가 이제 방금 예를 들었던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여기서 봤던 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이거는 뭐 소득세법상 아니면 조세특별제한법상, 조특법상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 뭐 이제
취업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게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요즘 워낙 취업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끔 어떤 분위기를 국가에서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고심을 했는데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채용을 했으면 채용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적게 들이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게 청년이다. 세법상 청년은 34세까지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 군대에 다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청년이 아니다. 그럼 이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새로운 인력이 수급이 되면 뭐 청년 한 명당 뭐 1,100만 원씩 세금을 그냥 바로 그냥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만약 청년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분은 700만 원을 바로 세금을 여기서 만약에 뭐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리고 이분들을 1월 1일 채용을 해서 쭉 1년 동안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2명이고 1명이잖아요. 그럼 2,200, 2,900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회사인데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으면 얼마? 100만 원만 세금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3천만 원 내는 것보다 인력을 충원해서 이렇게 회사를 더 키우는 게 더 바람직하거든요. 이런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세금 조금만 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일하는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액공제. 그 두 번째 줄 보면은 세액공제 양가로 4번의 두 번째 줄 보면은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또 세액공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적 자원, 지하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많은 인적 자본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굉장히 강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그거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10위 정도 안에 드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강국. 그거는 다 이런 어떤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적 자본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런 걸 계속 더 이렇게 활발하게 또 지속적으로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에 대한 개발비를 또 공제 세액을 또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이제 R&D 공제라고 하는데 R&D 세액 공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회사에 이제 이렇게 뽑아요. 그럼 연구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대학원 아니면 관련 업종에 뭐 몇 년 이상 뭐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건을 맞춰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 뭐 25%, 뭐 요건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 이제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쓰는 뭐 A4지, 그다음에 잉크값, 뭐 기타 이제 뭐 책상값 뭐 등등등 해서 이 연구 개발에 관련된 거가 소명만 된다면은 다 세금에서 빼줄게 하고 하는 게 R&D 세액 공제예요.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기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연구 인력,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를 해서 아니면 그 업계에 좀 베테랑인 사람을 유치를 해서 연구 쪽에 더 이제 매진을 할 거고 그런 기술 개발이나 그런 게 더 가능하겠죠. 인건비가 많이 있는 쪽으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131페이지 보면 131페이지. 그럼 이렇게 이제 조세를 공제해주고 감면해주고 하면 그러니까 조세 차별주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세를 감면해주고 공제해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죠? 문제가 자 봅시다. 이 국가에 이렇게 있어요.
국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일반 개인, 그다음에 여기는 기업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국가는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이 다 되죠. 거의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죠. 연결관계가 다 있죠. 그러니까 세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국가는 개인들한테도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고요. 그죠? 개인이면은 순수 개인, 근로소득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개인으로 하는 일반 사업자들 그분들한테도 다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고 기업, 법인 예를 들어서 뭐 삼성, 현대 이런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법인들한테도 세금 다 걷어들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 이걸 걷어들여서 국가 재정을 확충한 다음에 국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에 쓰겠죠. 요즘같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이렇게 필요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세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고가 나라 곳간이 좀 이렇게 넉넉해야 여러 가지 일을 어떤 제약 없이 고민 없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뭐 세액 공제다, 뭐 감면이다, 뭐 비과세다, 뭐 등등등 해주면 아까 예를 들었지만 뭐 3천만 원 내야 되는 그런 기업체였는데 사람을 3명 채용을 했더니 3천만 원이 얼마로 줄었어요? 1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2,900만 원이 날라간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요. 개인 아니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된 거죠.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내가 인건비로 이렇게 대체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민간 쪽에서는 어떤 개인을 이렇게 충원하고 하는데 그런데 뭐 인센티브가 되겠지만 유인이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걷어들여야 되는 3천 중에서 2,900을 그냥 날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의 곳간이 재정이 무궁무진하다. 화수분처럼 계속 이렇게 샘솟는다. 그러면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겠죠. 중동국가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타이트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가 재정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본드를 발행해요. 본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런 재원을 조달을 해요.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긴 하지만 아마 이제 국채가 발행이 되냐 마냐 뭐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아직은 뭐 여기까지는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이 재정이 부족하면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민간 기업한테 아니면은 외국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이렇게 융통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공제다, 세액 공제다, 감면이다, 비과세다 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그래서 거기는 한계를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감면해주고 깎아줘도 최소한 너가 민간 기업, 민간에서 이 정도 소득을 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겠죠. 그 개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최저한세입니다. 최저한세. 무조건 깎아줄 수가 없다. 너가 이 정도 사업을 해서 이 정도 소득을 냈다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내고 최소한 그 정도까지 내고 그 이하까지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최저한세 개념이에요. 자 보시면 동그란 131페이지 최저한세 첫 번째 줄입니다. 국민 개납 원칙. 그러니까 국민이라면 모두 다 납세를 해야 되는 원칙에 따라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이렇게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저한세 개념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최저한세, 우리나라 세법은 법인소득, 즉 법인세 같은 경우는 과표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17%,
중소의 경우 7%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최저한세율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게 있기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게 또 좀 웃기는 말이 좀 나오는데 최저한세 이해되세요? 여기 개념을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이게 좀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감면을 해줘요. 감면을 해주면은 결국 감면의 20%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로 내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줬다가 뺏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농촌 발전을 위해서 어느 세목에서 감면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농특세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31페이지 맨 밑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감면세액의 10에서 30% 일반적으로 20%이긴 한데 이 10에서 30%를 농특세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